겁을 상실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중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실패작을 찾아 조롱하려고 했던 그 PD가 결국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상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강행했던 그녀. 그녀의 용감한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국영방송 PD로 일하고 있는 왕샤 오인입니다.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담당하는 건 각국의 환경정책 실패 사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실패작들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엔 허황된 꿈을 품고 망한 나라들이 너무 많거든요. 2018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죠. 한국의 조림 사업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였습니다. 부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1960년대 한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부각시키고 결국 실패했을 조림 사업을 다뤄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부장님 표정을 보니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겠느냐는 시기였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부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을 비웃었다면서 그런 조롱받던 나라의 실패담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특히 1960년대 한국이라니 당시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도 못 살던 곳 아니었나요? 1인당 국민소득이 396달러밖에 안 되던 나라에서 무슨 거창한 환경정책을 펼쳤겠습니까? 제가 처음 자료를 찾기 시작했을 때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뻔한 실패작이겠지. 가난한 나라가 허황된 꿈을 꾸다가 망한 전형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완벽주의 성격이라서 일단 자료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당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국토의 90%가 민둥산이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나무라는 나무는 다 베어져 나간 상태였죠. 연료로 쓸 나무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무 뿌리까지 파서 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림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한국이 세계은행에 50억 달러 규모의 조림 자금을 신청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50억 달러라니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무모한 계획이었구나. 이런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을까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당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조림 계획을 듣고 대부분이 비웃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전문가는 5년 안에 망할 나라라고까지 했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번 다큐 주제가 확실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무모한 도전과 실패. 이보다 더 뻔한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실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그러더군요. 한국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다큐를 만들겠느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성공했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텐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이 국제기구 보고서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은행, 유엔 환경계획, 이런 곳들의 자료가 가장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은행 보고서를 뒤지던 중에 이상한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세기 유일한 조림 성공 사례라는 표현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한국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번역에 오류가 있었나 싶어서 영어 원문도 찾아봤는데 똑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장 기자가 그러더군요.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당시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뭘 성공했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죠. 분명 과장된 통계이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정도를 부풀려서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산림 면적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화 그래프가 정말 놀라웠어요.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곡선이었거든요. 이런 급격한 증가는 보통 통계 오류에서나 볼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산림 복원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죠.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이런 자료들이 정말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건 다른 나라들의 조림 실패 사례를 찾아보면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뤘던 중국의 조림 프로젝트를 다시 살펴봤는데 50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활착률이 8%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브라질도 비슷했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들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성공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10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꼼꼼하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의심스러운 자료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사진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현재 한국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더군요. 처음엔 관광 홍보용으로 예쁜 곳만 골라서 찍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여러 지역의 사진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선입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런 자료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의심이 계속 들던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당시 영상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방송국에는 해외 아카이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며칠간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던 중에 정말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이었어요. 화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내용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조림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냉소적이었어요. 기자들의 표정부터가 이미 비웃고 있다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졌거든요. 한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현재 한국 국토의 90%가 민둥산인데 이걸 숲으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기자의 목소리 톤에서도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묻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답변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안에 이 나라를 숲으로 만들겠다고,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라 정말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좀 애매하게 둘러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구체적으로 10년이라는 기한까지 못 박으면서 장담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추가 질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기자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고, 또 다른 기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어요. 그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답변했습니다. 예산은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마련하겠다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해내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였어요. 다른 나라들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한국은 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절박함이라는 표현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진짜로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무모한 정치인의 허황된 공약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진지하고 절실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상을 본 후로 며칠간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 하는 궁금증이 떠나지 않더군요. 사무실에서 자료만 뒤져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직접 한국 현장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부장님은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어차피 실패 사례인데 인터넷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패의 흔적들을 직접 확인해야 더 생생한 다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결국 부장님이 허락해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실패 증거만 찾아오라고 말이에요. 2018년 5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던 건 공기가 생각보다 맑다는 것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워낙 미세먼지에 시달리던 터라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차창 밖을 보니 정말 많은 나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서울 주변만 좋게 꾸며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국산림청이었어요. 미리 약속을 잡아두었거든요. 담당자가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는데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1960년대 조림 사업의 실패 사례를 조사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실패 사례를 찾으러 오셨다면 잘못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때 70대로 보이는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퇴직한 산림청 공무원이라고 소개해 주더군요. 성함은 김종수 씨였어요. 이분이 직접 1960년대부터 조림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실패담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수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서 묘목 하나하나를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방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나무 심는 방법부터 토양 상태까지 세세하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심지어 활착률이 80%가 안 되면 다시 심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김종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전국 어디를 가든 민둥산 투성이었는데 대통령이 10년 안에 숲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신반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강력한 의지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김종수 씨가 저를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서 구글 어스를 켜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국토의 64%가 숲이라고 말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전체가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을 그동안 몰랐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김종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면 해낼 수 있다고, 그때 그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부장님께 보고할 때가 되니까 막막했어요. 실패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성공 사례만 잔뜩 가져왔으니 말이에요. 부장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한국 조림 사업의 실패 사례는 어떻던가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부장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뭔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실패 사례를 찾으라고 했는데 성공담을 가져왔냐고 했어요.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현재 한국의 산림 면적 통계도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부장님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가서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한국 측에서 좋은 것만 보여준 게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부장님은 이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의 시선도 좀 이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옆자리 장 기자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장 기자가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서구 찬양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고, 아니면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있냐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나요? 1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항상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왔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되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며칠간 밤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쪽으로는 제가 본 것이 분명히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이걸 방송으로 만들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 말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로 한 거예요. 부장님 허락 없이라도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물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제작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먼저 카메라맨 리웨이와 편집자 천밍에게 사정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둘 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부장님 지시를 어기고 이런 걸 만든다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둘 다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작진에게 말했어요. 이건 한국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교훈이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도 제안했어요. 겁을 상실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작업을 시작하고 나니 부장님이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경고했습니다. 계속 고집 피우면 다른 부서로 보낸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부장님 말을 듣고 원래 계획대로 실패 사례 다큐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말하거나 말이에요. 후자를 선택하면 정말 좌천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방송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방송하면 좌천이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말이에요. 2018년 7월 어느 저녁, 드디어 제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겁을 상실한 한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방송 전까지도 저는 정말 떨렸어요.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욕만 먹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비판적인 댓글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도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시청자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 봤거든요. 웨이보에도 제 프로그램 관련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까지 생겼더라고요. 겁을 상실한 대통령이라는 해시태그였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감탄하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부 고위층에서도 반응이 왔다는 거였어요. 환경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관님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방송 후 이틀째부터는 여러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느냐, 한국에서 뭘 봤느냐 하는 질문들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실패 사례를 찾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대단한 성공 사례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 교수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자신도 환경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조림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다고 했어요. 부장님도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엔 화가 나 있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좋으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말하더군요. 이번엔 잘했다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정말 180도 바뀐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나라였구나 하고 새롭게 보게 됐다는 거였어요. 제 프로그램이 성공한 지 1년 후인 2019년,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저를 환경 전문 PD로 승진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줬는데 바로 한국-중국 조림 협력 프로젝트 다큐 시리즈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협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본 한국산림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중 양국의 조림 기술 교류에 대한 다큐를 만든다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좌천 위기에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말이에요. 새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이번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가볼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당시 조림 사업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기념관에서 만난 해설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더십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1년 전 제가 겪었던 갈등이 떠올랐어요. 저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프로그램을 본 후 한국의 조림 기술에 관심을 갖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성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조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뿌듯한 일이었어요. 새 다큐 시리즈를 만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1년 전 제가 내린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이에요. 만약 그때 진실을 외면하고 부장님 말대로 실패 사례 다큐만 만들었다면 지금 이런 의미 있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나서 제가 나레이션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 1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중조림 협력의 작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 하나가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니 정말 신기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